나의 부모님은 5년 연속으로 나를 그들의 삶에서 추방하기로 결정했다. 그 이유는 애 여동생이 잠재된 질투심에 사로잡혀 내가 베를린 의대를 자퇴했다는 중상모략을 꾸며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운명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지난달 그녀는 심각한 교통사고로 치명적인 출혈을 일으키며 내가 수석예과의사로 근무하는 거점 병원의 응급실로 실려왔다. 트라우마 팀은 즉시 나를 호출했고 자동문이 열리는 순간 나는 애 청진기와 하얀 가운에 수놓아진 디아오 슈미트라는 이름을 응시하며 창백해지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았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완전히 실패한 줄 알았던 아들의 모습을 차마 받아들이지 못하고 비틀거릴 정도로 그의 팔을 세게 움켜쥐었다. 파리에서 보낸 어린 시절, 여동생 소피는 유럽 인맥 사이에서 가족의 지적 신동으로 추앙받으며 언제나 재단 위에 올려져 있었다. 그녀는 엄격한 교수들부터 부모님의 갈라 디너에 참석하는 영향력 있는 이웃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권위 있는 인물들을 매료시키는 자석 같은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녀를 향한 찬사들이 타인의 영광 속에서 목욕을 즐기던 부모님에게는 일종의 명예화폐처럼 작용했던 것을 나는 생생하게 기억한다. 반면 나는 내성적인 소년으로 온 집안이 그녀의 사회적 성취를 축하하는 동안 서재에 박혀 해부학과 생물학의 복잡한 도표를 그리며 가을 오후를 보내곤 했다. 내가 전국 규모의 권위 있는 과학 박람회에 참가해 몇 달간의 헌신과 불면의 밤끝에 2위를 차지했을 때의 일이다. 상을 공유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을 때 나를 맞이한 것은 절대적인 침묵이었다. 그 누구도 대회에 대해 묻지 않았다. 바로 그 주말, 부모님은 소피의 아마추어 연극 단역 출연이 가족 문화의 필수적인 사건이라며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보러 가셨다. 나는 텅 빈 기차를 타고 혼자 시상식에 갔고 그 집에서 나의 존재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낡은 가구처럼 단지 장식품에 불과하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다. 몇 년 후 내가 유럽 최고의 의대 중 한 곳에서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실용주의적인 사업가였던 아버지의 태도가 잠시 변했다. 그는 아침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부엌에서 나를 바라보더니 어쩌면 내가 가족의 유전적 유산을 낭비하지 않을 잠재력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무뚝뚝하게 한마디 했다. 그것은 진심 어린 애정의 표현은 아니었지만 무관심의 그늘에서 자란 청년에게 그 문장은 5만 유로 가치의 가치를 지닌 인정처럼 들렸다. 소피 또한 그날 미소 지었으나 그것은 계산된 차가운 미소였고 나는 그것을 자신의 패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예고로 해석했어야 했다. 그 순간부터 소피는 내 학업 생활에 지속적으로 나타나 엄격한 시험과 유명 교수들에 대해 매주 묻기 시작했다. 나는 어린 날의 순진함으로 그녀가 드디어 형제애를 느끼고 있으며 우리의 소원함이 과거의 일이 되었다고 굳게 믿었다. 하지만 오늘날 나는 그녀가 단지 감정적인 산업 스파이 활동을 하고 있었음을 수술실의 시야처럼 명확하게 이해한다. 그녀는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공격하기 위해 나의 취약점들을 세세히 수집하고 있었고 5년 동안 부모님과의 관계를 파괴할 매복을 위해 마치 인내심 강한 포식자처럼 지형을 파악하고 있었다. 본과 3학년 때 비극이 찾아왔다. 믿음직한 동료였던 클라라가 공격적인 암 진단을 받았고 독일 내에 지원군이 전혀 없었다. 대학 측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내가 그 중요한 학기 동안 그녀의 주 간병인이 될 수 있도록 공식적인 인도주의적 휴학을 허가해 주었다. 모든 행정 절차는 유럽 특유의 엄격함으로 처리되었지만 나는 부모님께 말씀드리기 전 소피에게 이 결정을 공유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다. 그녀는 부모님을 놀라게 하지 않기 위해 비밀을 지키겠다고 감언이설로 약속했고 나는 어리석게도 그녀의 거짓된 이해와 지지에 감사를 표했다. 불과 72시간 후 나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아버지의 전화를 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반역자를 대하는 듯한 절대적인 멸시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소피가 자신에게 진실을 말했다며 내가 게으름 때문에 의학 공부를 포기했고 그들이 계획했던 수천 유로의 투자를 낭비하고 있다고 소리쳤다. 나는 항변하며 대학의 디지털 증명서와 임상 책임자들의 연락처를 보내겠다고 제안했지만 그는 그 어떤 서류상의 증거도 듣기를 거부했다. 그는 내가 거짓말을 그만두기로 결정할 때까지 가족의 거처에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명령하며 단호하게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 후 몇 시간 만에 나는 모든 디지털 통신 채널에서 차단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니스에 있는 저택으로 보낸 편지들은 수신인 불명 도장이 찍힌 채 고스란히 돌아왔다. 그것은 자신의 번영보다 나의 정서적 비참함을 선택한 여동생의 거짓 증언 아래
나의 친부모에 의해 집행된 사회적 살인이었다. 클라라는 그 혹독한 겨울에 세상을 떠났고 심장 모니터가 종말을 알리는 지속적인 신호를 내보낼 때 나는 그녀의 병상 옆에 홀로 있었다. 떠나기 전 그녀는 해부학 논문 안에 너의 길을 끝까지 가라. 타인이 너의 가치를 정의하게 두지 마라는 쪽지를 숨겨두었다. 그녀의 조언을 따라 나는 경력에 강박적으로 집중했고 우수한 성적으로 예과 전문의 과정을 마쳤으며 연봉 20만 유로가 넘는 자산을 축적했다. 나는 명석한 변호사와 결혼해 아들을 두었지만 이러한 기쁨을 부모님과 나누려는 모든 시도는 그들의 침묵에 의해 저지당했다. 그들은 손자의 사진을 본 적도 나의 직업적 성공을 안 적도 없었으며 마치 내가 어떤 사고로 죽은 것처럼 행동했다. 그러던 어느 추운 화요일 새벽, 극심한 응급 상황을 알리는 호출기가 울렸다. 여성 피해자가 위독한 상태인 다중 추돌 사고였다. 응급실에서 진료 기록부를 분석하는 순간 의 심장이 잠시 멈췄다. 환자는 나의 가족적 파멸을 설계한 소피였다. 나는 벽에 걸린 스위스 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다른 당직 의사로 교체를 요청해야 할지 정확히 3초 동안 마비된 채 고민했다. 그러나 유럽의 의료윤리와 나의 직업적 자부심이 앞섰다. 대량의 내부 출혈은 장황한 도덕적 딜레마를 허용하지 않는다. 나는 그녀를 여동생이 아니라 내가 기술적으로 해결하고 살려내야 할 생물학적 퍼즐로 대하며 낯선 이의 결단력으로 수술실에 들어섰다. 수술은 2시간 40분 동안의 사투였으며 소피의 혈압은 전신 부전 직전까지 위험하게 요동쳤다.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와 같은 정밀함으로 나의 팀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나는 파열된 혈관을 봉합하며 그녀의 생명을 앗아가려는 혈류를 막았다. 감정이 끼어들 틈은 없었다. 매 정밀한 손동작마다 수천 유로를 벌어들이는 나의 손은 단 1mm도 떨리지 않았다. 심박수가 마침내 안정되었을 때 나는 한 걸음 물러나 직업적인 중립의 가면을 유지하며 팀원들에게 수술이 기술적으로 성공했음을 선언했다. 수술실을 나와 피 묻은 장갑을 벗고 쓴 커피 한 잔을 마시러 휴게실로 향하며 이 초현실적인 만남을 정리하려 했었다. 그때 대기실 유리창 너머로 애지중지하던 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고통에 휩싸여 눈에 띄게 늙고 황폐해진 부모님의 모습이 보였다. 거짓말로 인해 강요된 5년간의 유배 생활 끝에 사실이라는 현실 앞에서 무너져 내린 그들이 불과 몇 미터 거리에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의 차가운 침착함으로 다가가 마치 예국 투자자들에게 고위험 자산에 대해 설명하듯 정보를 전달할 준비를 했다. 나는 우리를 묶어주던 혈연의 끈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며 공식적으로 담당 외과 의사로서 나를 소개했고 정밀한 전문 용어로 임상 상태를 설명했다. 아버지는 루카스라는 내 이름을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려 했었는데 그 목소리에는 뒤늦은 죄책감과 권력의 자리에 있는 나를 보며 느끼는 깊은 혼란이 배어 있었다. 어머니는 많은 이들의 한 달 월급보다 비싼 실크 손수건을 움켜쥔 채 자신의 선택적 기억에서 지워버렸던 아들을 마주하지 못하고 그저 울기만 했다. 나는 같은 사교계에 드나드는 낯선 이에게나 보일 법한 차가운 예의를 갖추며 2미터의 규정거리를 유지했다. 아버지가 아들이라는 단어를 쓰려 했을 때 나의 반응은 절대적인 무관심이었다. 그 칭호는 그들이 내 편지들을 불태웠던 순간 이미 박탈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만약 소피의 트라우마를 다루기 위해 심리적 지원이 필요하다면 병원에 유능한 사회복지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여동생의 조작된 서사에 속았다고 변명하려 했으나 나는 그들의 기만당하기 쉬운 성향 자체가 의도적인 선택이었다고 차분히 말하며 말을 끊었다. 나는 이곳에서 나의 역할은 생명을 구하는 것이지 그들이 5년 동안 정성 들여 폭파한 다리를 재건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며칠 후 의식을 회복한 소피는 나와의 독대를 요청했다. 나는 거짓말쟁이의 마음에 대한 인류학적 호기심으로 이를 수락했다. 그녀는 일말의 가시적인 가책도 없이 나의 미래의 성공이 가족 계층 내에서의 자신의 독보적인 위치를 가릴 것 같아 나를 방해했다고 고백했다. 그녀는 대학에 대한 거짓말이 인간적인 대가와 상관없이 부모님의 특권과 온전한 관심을 독점하기 위한 자신의 보루였다고 시인했다. 그 자백을 듣는 것은 손실과 피해의 금융주기를 마감하는 것과 같았다. 나는 더 이상 그녀의 희생자가 아니라 그녀의 생존과 미래의 열쇠를 쥔 사람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그녀의 사악함이 초래한 실제 결과들을 알려주었다.
클라라의 장례식에서의 고독, 나의 화려한 결혼식에서의 가족의 부재,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내 아들에게는 낯선 사람이라는 사실 말이다. 그녀는 아마도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자신의 거짓말 왕국이 그 어떤 유로화로도 보상할 수 없는 고립을 낳았음을 깨달았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20대 이후로 느껴보지 못한 가벼움을 느끼며 그 방을 나왔고 소외된 형제라는 유령을 뒤로했다. 나의 가치는 더 이상 그들의 승인에 달려있지 않았다. 나는 파리의 그 독성 가득한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메리트와 진실을 바탕으로 나만의 제국을 건설했다. 병원을 나설 때 부모님은 주차장에서 나를 가로막으며 아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마지막 감정적 접근으로 용서를 구하려 했다. 그들은 마침내 반송된 내 편지함들을 열어 나의 성공 가도를 읽었으며 이토록 가치 있는 자산을 내다 버린 자신들의 커다란 실수를 깨달았다. 나는 그들에게 300유로 상당의 빠른 진료시간과 맞먹는 10분의 시간을 할애했고 손자를 만나게 해달라는 그들의 간청을 들었다. 나는 신뢰란 마이너스 금리가 적용되는 은행 계좌와 같아서 일단 바닥나면 다시 흑자로 돌아서기까지 수십 년의 지속적인 예금이 필요하며 나는 그 펀드에 투자할 급한 마음이 없다고 답했다. 나는 땀과 성실함으로 일궈낸 안락한 집으로 돌아와 가문의 드라마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비싼 장난감을 가지고 즐겁게 노는 아내와 아들의 곁으로 갔다. 그곳에서 나는 진정한 가족이란 DNA를 공유하는 이들이 아니라 가장 혹독한 겨울에도 곁을 지켜주는 이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부모님과 여동생은 고급 승용차의 백미러 속 그림자에 불과했고 나는 진실만이 유일한 통화로 통용되는 미래를 향해 운전하고 있었다. 학대의 고리는 나의 역량과 타인의 게임에서 다시는 체스판의 말이 되지 않겠다는 겁으로 인해 끊어졌다. 오늘날 나는 소피의 회복에 대한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과 내가 되돌려보내는 비싼 선물들을 통해 속죄하려는 부모님의 애처로운 시도들을 접한다. 상처는 흉터로 남았지만 그것은 내가 자랑스럽게 지니는 전쟁의 흔적이자 회복 탄력성이 외과 의사와 한 인간에게 가장 강력한 도구임을 상기시켜준다. 유럽에서의 삶은 사회적 명성은 가변적이지만 성품은 최악의 가족 위기 앞에서도 결코 가치가 하락하지 않는 장기 투자임을 가르쳐 주었다. 나는 그들이 지우려 했으나 결국 그들의 존재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에 유일한 희망의 빛이 된 아들, 닥터 슈미트다. 나의 극복 이야기와 성공을 위해 치른 대가를 알게 된 여러분께 묻고 싶다. 만약 여러분이 이토록 막중한 책임을 지닌 자리에 있다면 당신의 직업적 그리고 개인적 미래를 파괴하려 했던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겠는가? 아니면 운명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어 시적인 정의가 실현되게 하겠는가?